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특별회 101회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 앞서 선행 학습으로서 전선회계 2급 요약집 이 부분과 전선회계 1급 요약집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이 강의를 봐주시면 보다 학습 효율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거네요. 우리 회계상 거래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계약하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은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사건 또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사건이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자, 1번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되지 않고 임대인과 구두로 합의했네요. 여기도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종업원의 급여를 100만원에 인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단 말이죠. 3번 상품 10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거래처로부터 상품 500만원의 주문을 받다. 주문하다는 회계상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단골 손님이죠.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90일 3개월 이내인 자산이며 통화라든지 통화 대용 정권 그리고 요구불 예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자, 타인 발행 수표 현금으로 처리되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입인지는 여기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며 우편한 정서도 역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수입 정지와 수입 인지는 차이가 있는데요. 수입 인지는 인세라 그러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수입 정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자산의 매입액이 매출 원가로 기록되므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구입선출법이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가 감모가 있는데요. 정상감모는 원가성이 인정되어서 원가에 가산합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공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며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비정상적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고요. 구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이란 말,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먼저 줄 선 사람이 먼저 서비스 받죠.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 들어갈 맞는 단어는 무엇인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기억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혹은 예상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아예 예산 생산량에 근거해서 많이 생산하면 많이 감가상각하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감가상각을 하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연수합계법과는 우리 감가상각 방법 중에서 연수합계법의 공식도 아울러서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새로이 취득한 건물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를 물어보네요. 취득원가는 매입 대가에다가 관련 부대 비용을 더한 것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가 되겠죠. 따라서 이 건물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건물 매입 가격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매입 자산의 대가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 수수료, 이것도 역시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세 사면서 내는 세금이죠. 포함돼야 되겠네요. 건물의 관리비 사고 나서 하는 거죠. 재산세도 사고 나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구입하고 나서 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3개를 더하면 3억 1,50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제가 5문제 살펴보았는데요. 100일의 특별회자는 생각보다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제위원님 너무 땡큐 합니다. 문제가 다들 쉬워 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채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대금은 외상 매입금으로 표시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재고자산을 매입 또는 매출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랍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이다. 그렇죠? 계약금을 먼저 받는 내용이 되겠죠. 예, 2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즉 재고자산 사고 파는 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부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산도 마찬가지죠.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동, 그리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가 되면 비유동이 되겠네요. 따라서 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다음 중 영업 외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계정 과목을 다 알고 계신다면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꼭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조회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에서 한번 실행시켜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계정 과목 및 지교 등록 있죠?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컨트롤 F입니다. 컨트롤 F, 채무 면제 이익. 자, 하면 나왔죠? 여기에 보시면 채무 면제 이익이 나오고요. 영업 외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죠. 이거는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컨트롤 F,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생긴 것은 수익처럼 생겼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입니다. 물론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은 여기에 보시듯이 자본 항목이라는 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 실무 문제에서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의 자본 분류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6번, 7번과 8번은 완전히 서비스 문제네요. 계정 과목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아보면 된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익 준비금이 되는데요.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론 문제 푸실 때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잘 활용하시면 모르시는 계정 과목도 다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네요. 자본 잉여금이죠. 한번 볼게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여기에 나왔네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 바로 그 근처에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입니다. 다음 감자 차익도 바로 밑에 있네요. 감자 차익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본 잉여금입니다.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이에요.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익 잉여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어이구 잠깐만요. 이익 잉여금 여기 나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익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익 준비금이네요. 다시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이익 준비금이죠. 컨트롤 F. 이익 준비금. 미음이 들어가서 그렇고요. 이익준비금. 그렇죠. 잘못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풀이에 약간 미숙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틀린 거네요. 자, 우리 원가는 크게 종합 원가와 개별 원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첫 번째 개별 원가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주문 생산하고 비교적 고가죠. 비교적 고가인 제품을 개별 생산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 계산을 한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있는데요. 실제 개별원가든 정상 개별원가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는 둘 다 실제 원가로 해주게 됩니다. 왜? 직접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개별이든 정상 개별이든 실제 원가로 합니다. 그런데 자, 달라지는 것은 우리 사실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입니다. 제조 간접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 두었고요. 다음, 정상 개별 원가를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가 적시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100만 개를 팔기로 했습니다. 90만 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 90만 개가 원가가 산정이 되어야지 매출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자, 실제 배부율로 계산하게 되면 안 되죠. 100만 개가 다 만들어져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배부율로도 배분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시성이라는 표현을 적어두었습니다. 자, 2번 한번 보겠어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배부율로 사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죠. 우리가 원가 회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직접비들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가를 찾을 수가 있지만 이 제조간접원가는 여러 부분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거 나누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4번 제품별로 손익분석 계산이 용이하다. 당연하죠. 개별원가 계산은 각각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손익분석 및 계산이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통해 가공원가는 얼마고? 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관련된 질문이네요. 자,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이 가공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기초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원가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가공원가가 되겠네요. 가공원가니까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됩니다. 직접 노무비가 100만원이네요. 직접 재료비는 아니죠. 자, 나머지가 3개가 남아있는데요. 자, 이거 의외로 또 틀리실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앞에 간접이란 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싹 다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게 간접 노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접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 재료비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간접이란 말 들어간 것은 몽땅 무엇이 된다?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무비 100만원과 30만원짜리가 3개가 있네요. 다 더하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은 원가 형태를 조업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다. 참고로 조업도란 생산량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프와 원가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업도가 있네요. 조업도는 생산량입니다. 즉 오른쪽으로 오면은 많이 생산한다는 뜻이고요. 총원가네요. 전체 금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 원가를 말합니다. 이게 총원가란 말과 총원가는 전체 원가를 말하고 단위당 원가는 한 개당 원가.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 만드는데 10원이 들었습니다. 10개를 만들면 얼마가 될까요? 100원이 됩니다. 총원가는 100원이며 단위당 원가는 10원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먼저 변동비네요. 변동비는 아니죠. 변동비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됩니다. 즉 변동비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즉 조업도가 높아지게 되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 원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변동비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고정비에 대한 말이에요. 고정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똑같이 드는 돈이죠. 그래서 우리 달세,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100만 개를 생산하든 1000만 개를 생산하든 임차료는 똑같죠. 그러니까 임차료가 고정비가 됩니다. 1번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네요.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그래프가 요거 어떻게 반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2번은 잠시 내버려 놓고요. 3번. 자, 준고정비라고 되었네요. 이거 변동비인데, 자,
준고정비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이 준고정비가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은 변동비가 되고요. 준변동비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변동비와 비슷한데요. 시작점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점이 이렇게 다르죠. 변동비는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준변동비는 아예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드는 것이 준변동비. 준변동비의 그림은 이 그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고정비가 아니라 준고정비, 즉 특정한 범위의 특정한 조업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또 많이 들다가, 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많이 들다가, 이런 것이 바로 준고정비가 되겠네요. 설명이 조금 헷갈렸나요? 자, 그림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비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변동비입니다. 두 번째 준고정비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준고정비입니다. 그리고 준변동비 그림은 없습니다. 준변동비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변동비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러면 2번밖에 안 되겠네요. 2번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고정비인데 선생님 고정비는 1번이 고정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답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정비의 경우는 자,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총원가는 같습니다. 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달라지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00개 만드는데 달세가 100만원 들었습니다. 100만원 들었다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그러면 한 개당 요거 값은 얼마가 듭니까? 1만원, 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내가 조업도를 증가시켰어요.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달세는 얼마 줄까요? 고정비니까 달세는 많이 만든다고 더 내는 거 아니죠. 100만원 낼 겁니다. 그러면 한 개당은 얼마가 됩니까? 100만원 나누기 200개가 됩니다. 그럼 한 개당은 얼마가 되겠다? 5,000원이 되겠죠.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한 개당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합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단위당이란 말이 하나당, 한 개당을 의미한다는 것, 그 점을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배분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원가 계산이 쉬운 반면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상호 배분법이 제일 좋죠.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원가가 되고요. 단점으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돈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갔습니다. 먹었는데 4명이 갔어요. 돈이 4만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니 만원 우리 더치페이 하죠. 4로 나누어서 1인당 만원씩 내라. 이런 배분법이 바로 직접 배분법이 되고요. 그러진 않지만 떡볶이 집에 가서 친구랑 4명이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씩 먹을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7,000원치 먹었네, 7,000원 내고, 니는 12,000원치 먹었네, 12,000원 내고, 니는 9,000원치 먹었네, 9,000원 내고, 이래가지고 먹은 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4만원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상호 배분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원가 배분 기준에는 인과 기준, 그렇죠. 많이 차지한다, 작게 차지한다. 두 번째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호 배분법은 계산이 가장 단순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거 틀렸죠? 상호 배분법이 아니라 3번은 무슨 배분법입니까? 직접 배분법에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4번 수개의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각 부분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부문별 기계장치 사용시간이다. 이 말이 좀 길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럴 때는 기계장치 사용을 많이 한 제품에는 많이 부과하고 작게 사용한 제품에는 작게 감가상각비를 부과한다. 이런 말이 되네요. 예, 맞는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재활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재활한 물건을 주로 말하죠. 물론 권리도 해당됩니다. 두 번째, 용역, 노동력을 말하는 거죠. 용역이란 재화 이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 노동력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예, 이번도 맞네요. 3번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답은 3번이네요. 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예, 맞죠? 선생님, 면세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면세 사업자는 표현이 안 됐네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 사업자는 아예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란 간이 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여기에 우리 간이 과세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이 과세자가 되려면 영혼에서부터 8천만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8천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또 4,800만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서 영혼에서 4,800만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그리고 영혼에서 8천만원이죠.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영리 목적으로만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 이런 말이 있죠. 담세자는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 담세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바로 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틀린 문제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한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럴 때 발행하는 것이 무엇이더라? 실무에서 나오잖아요.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자, 받게 되는데 이때 부가세는 어디에 납부하던가요? 수입하는 세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1번 맞는 말이네요. 틀린 말 찾는 겁니다. 두 번째,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죠. 우리가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특례에 따라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이 말은 자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서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했는데도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매입했다고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것도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판매한 사업자는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와 이런 걸 납부하게 되겠죠. 다음 3번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수탁자. 자, 이런 말이 넣으면 조금 힘이 드실 수 있죠. 수탁자는 위탁자는 팔아달라고 넘겨주는 사람, 수탁자는 잠시 그 물건을 받아서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탁자가 팔아야 되는데 여차한 사정으로 팔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어서 수탁자에게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네가 대신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물건을 주고 이 사람이 팔게 됩니다. 이 사람이 수탁자, 그리고 내가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로 위탁자는 출판사, 그리고 수탁자는 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업은 세금계산서니까 도서인 경우는 면세라서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품을 팔 때, 넘겨줄 때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이네요. 수탁자가 물건을 팔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발행을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위탁자, 내 대신에 내가 팔아달라고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탁자가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제품은 누가 파는 거다? 내가 판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울러서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라는 거 단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2억 원은 올해 2022년 7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은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6월 시험까지는 아직 3억 원 이상이라는 거, 6월 시험까지는 3억입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즉 8월 시험부터는 몇 억, 2억으로 바뀐다라는 거, 요거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물건, 이런 단어들을, 용어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영세는 어떨 때 적용됩니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즉 소비주국 과세, 소비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의 원칙인데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급 특별회 101회 이론 문제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보편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물론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시면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고, 특별하게 어렵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설에게 1급 특별회 101회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